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국내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9일부터 진행이 되죠. 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입국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이제 9월 9일서부터 진행하는 국내 수시 전형에 맞춰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기는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는 게 어려워졌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대학 입시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학 특기자 전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시켜주는 어학 특기자 전형이 많다 보니까 외국에서 토플이나 HSK나 JLPT와 같은 공인어학 성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면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는 유리한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었고, 공인어학 성적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었고요. 또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해당 언어 면접, 다시 말하면 불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일본어와 같은 해당 언어 면접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국내 대학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유리한 전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첫 번째는 어학 특기자 전형도 많이 축소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는 이름들은 대부분 특기자 전형들은 폐지가 되어진 상황이고, 더군다나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교회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만한 요소들이 없어졌죠. 자소서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2024학년서부터 국내 대학의 입시에서도 수시 전형에서 수상 경력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이 미반영이 돼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학생부의 기재의 방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약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대체서식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체서식에 기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수상이나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와 같은 활동들로 기입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런 전반적인 입시의 변화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원서를 쓰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그만큼 어려워진 이유들이 바로 입시의 환경, 전형의 변화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2025학년도에는 여러 가지 또 하나의 변화들이 있어. 이런 변화들 중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한 변화들도 있지만, 올해 특히 변화에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는 국내 수시 전형은 2025학년도에 27만 1,481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대략적으로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약 78%를 수시에서 선발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선발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56.9%. 학생부 종합 전형이 29.1%, 논술이 4.1%,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이 8.3%인데, 이거는 전국으로 봤었을 때고, 서울이나 경기 주요 대학 중심으로 봤었을 때 가장 선발 비율이 높은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좀 불리하죠. 첫 번째는 교과 전형이 지원 자격에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요구하거나 국내에서 3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이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들, 거기다가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을 만한 대학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으나 예전에 비해서 불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이 2024학년도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자소서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외국에서 학업하고 외국에서 활동하고
외국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조금 더 본인의 자신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양식이었는데, 이 자소서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의 특성을 반영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아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게 있고, 대처서식에 어느 정도의 기재의 글자 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글자 수가 한 50자 정도, 많아봤자 100자 정도 내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대체서식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됐다는 점, 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의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다라는 점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전 정부에서는 논술 전형을 많이 억제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논술 인원을 축소하거나 논술 전형을 폐지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논술 전형들이 조금씩 부활하면서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늘려나거나, 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올해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을 꽤나 많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가져보기를 바란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학을 몇 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연세대학교 국제형이죠. 연세대학교 국제형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해외고 졸업자 전형이라는 것은 카이스트밖에 없어요. 카이스트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 해외고 학생들만을 별도의 전형으로 별도로 선발하는 대학이 아예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서는 256명을 선발하고, 이 256명 안에 국내 고등학교를 160명, 그 다음에 해외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자를 96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불리한 점은 뭐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누구나 다 떠올리는 대학이 바로 연세대학교 국제형이라는 거죠. 또 더군다나 3년 특례 전형으로 7월에 특례를 원서를 쓰신 분들이 9월에 수시 전형에 원서를 쓴다? 그럼 필연적으로 당연히 연세대학교 국제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범위가 매우 좁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불리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은 거의 없습니다. 언더우드 생명과학이 6명이었다가 올해 5명으로 1명이 줄었고, 반대로 글로벌 인재 대학이 10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1명이 늘어서 전체 선발 인원 96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학교가 IB 학교인 경우는 IB 파이널 점수가 들어갈 거고요. AP 학교인 경우에도 AP 성적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A레벨인 경우도 A레벨 파이널 성적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AP 학교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AP 학교인 경우 AP 성적은 다 반영이 되지만, AP 학교가 아닌 경우에 AP 성적은 반영이 되지 않고, 유일하게 연세대학교에서는 AP를 이수했다면 교과 과정에서 SAT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SAT 성적을 반영해주는 학교는 연세대학교밖에 없어요. 서울대학교, 성균관대, 경희대학교 다 SAT 성적 반영하지 않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에서는 공인어학 성적뿐만 아니라 SAT나 AP나 ACT 등의 외국고 졸업자들은 성적이 반영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SAT를 반영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2개의 대학이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말하기를 SAT를 반영하긴 하지만 SAT의 반영의 영향력이, 반영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입학사정관의 말들을 너무 신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또 간혹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들고 연세대학교를 찾아가서 입학사정관과 상담하거나 한양대를 찾아가서 입학사정관과 상담을 하죠. 자, 이 학생부로 내가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 학생부로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죠. 그럼 대부분 입학사정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된다, 될 수도 있다, 된 적도 있다,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정 학생의 내신 성적이 안 좋거나 학생부가 안 좋으면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마다 합격생의 쉽게 말하면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폭이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성적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고, 두 번째는 입학사정관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대학의 입학과 관련이 된 업무를 도와주면서 대학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입학사정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성적으로 이 대학 원서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된다, 될 수도 있다, 한번 해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각 고등학교를 돌면서 입시 설명을 할 때도 핵심은 뭐냐? 누구나 원서를 써봐라. 우리 학교는 다 열려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일정 성적 외에는 원서를 쓰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죠? 대학의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해서 뽑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말하는 의미를, 진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도 사실상 우리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 지원을 많이 하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고 선발 결과를 2022년도부터 2024년도, 2023년도까지의 결과를 보면 당연히 외국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은 재외국민 전형이죠.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의 선발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3년 특례가 없기 때문에 12년 특례에서 선발한 인원이 2023년도에 74명, 2022년도에 75명을 선발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5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72명, 85명. 바로 이렇게 연세대학교 선발 인원이 많은 이유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 바로 해외고 검정고시 선발 인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세대로 많이 몰린다는 얘기인데, 연세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연세대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외고 학생들을 많이 뽑는 대학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서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5명이 많이 뽑는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예전에 비해서 하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이 줄었어요. 재외국민 인구도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으로 오시는 분들, 3년이나 12년 특례가 아닌 유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결코 작은 인원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11월 22일에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서류평가 100%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보는데, 당연히 면접의 비중이 무척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이나 7월에 국내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서울대학교를 원서를 쓰겠다라고 하시면 바로 7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대학교 면접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미술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대학은 성균관대학교예요. 성균관대학교가 올해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없죠.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인원이 486명, 재외국민 전형, 다시 말하면 3년이나 12년 특례를 합쳐서 486명을 뽑았지만 외국고 졸업자를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2학년도에 보면 학생부 종합의 선발 인원이 10명이 있거든요. 올해 우리가 성균관대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2025학년도에 국내 대학의 입시의 변화 중에서 약 4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의대 증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호학과 1000명 증원, 세 번째는 사범대학교 14% 감원이에요. 감축.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무전공학과에 대한 신설, 이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탐구형은 수능 최저 없고,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604명을 선발하는데 올해 두드러지는 특징은 자유전공 계열에서 114명을 선발한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전공 계열은 의학 계열이나 사범대학이나 예천원계, 그 다음에 융합과학 계열 첨단학부나 건축학과를 제외한 상태에서 교양 기초교육을 이수한 후에 2학년이나 3학년부터 진입 시 본인의 희망과 선수 과목 등 해당 학부나 학과의 진입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의대 정원이 수시 전형에서 약 1,500명 정도 의대 정원이 이루어지고 의대 정원이 이루어지면 의대의 입결의 하락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들이 실제로 의대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하락할,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점들이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면접 일자는 11월 24일이고 면접은 인적성 면접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라고 하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전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면접형은 면접을 봅니다. 언제? 11월 30일에 면접을 보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 가능하다고 했고 하단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나 외국고교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제출받아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학과는 뭐냐면 29명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교육학과 6명, 교육공학과 6명, 국어교육학과 8명, 영어교육학과 6명, 수화교육학과가 6명인데 이 중에서 이 사범대 중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학과는 바로 영어교육학과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냐면 이화여대에도 어학특기자 전형이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 인원이 축소가 되어졌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의 영어교육학과가 신설이 된다는 얘기는 이 영어교육은 공인어학 성적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더 강점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한 전형, 유리한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해 신설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있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 없이 면접은 11월 30일에서 12월 1일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히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2023년도를 보면 재외국민 선발 인원이 408명이에요.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의 선발 인원이 7명. 그렇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의 선발 비율이 꽤나 높다는 점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어디일 가능성이 높냐면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중에서 외국어 대학. 그렇죠? 외국어 대학. 외국어 대학은 프랑스어 학과가 11명, 스페인 학과가 11명, 러시아 학과가 10명, 중국어 학과가 14명, 일본 학과가 11명, 한국어 학과가 7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14명, 국제학부에서 45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장점을 보일 수 있는 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 장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학 부분이에요. 어학.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외에도 올해 여러 가지 입시의 변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가 약 1,500명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의대가 1,500명이 늘어나면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도 그만큼 입결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올해 원서 지원에 좋은 전략의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논술 전형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 학생부 교과와 종합 중심으로 대입의 전형을 짰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가닥으로 가다가 이번 정부 들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논술을 신설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올해 고려대학교는 361명을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논술 전형의 단점은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점이 단점이죠. 단점. 하지만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실제 경쟁률의 절반 정도가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 오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8월 말에 수능을 응시해라. 그리고 11월에 수능 시험을 한번 봐라.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만약에 내년에 입시를 생각한다면 바로 수능 최저 적용하는 논술 전형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언제 수능 최저를 충족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6월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 7월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9일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수시 원서 접수까지는 약 2달 정도 짧지만 실제 논술이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 11월 달 수능 전이거나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최소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당연히 수능 공부하고 재수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이 많지 않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고3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6월에 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시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논술 100%를 뽑는 학교들이 있다. 연세대학교, 시립대학교, 서울과기대, 경기대나 한양대학교, 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나 광운대학교나 상명대학교 등과 같은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당연히 연세대학교나 한양대 같은 상위 대학은 논술이 꽤나 어렵겠죠. 그리고 실제 경쟁률도 높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해서 들어오긴 하겠지만 대학들 중에서 상명대, 강원대, 외대, 글로벌이나 경기대나 과운대, 시립대 정도는 사실상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로 들어오시는 경우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쓸만한 대학이 많지 않아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예전에 비해서 반영의 범위가 축소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불리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내가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교과와 비교과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까지 잘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도전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받았었던 GPA 성적이 우수성이 뛰어나지 않고 교내의 활동의 다양성이 뛰어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가 다양하지 않다면 그러면 바로 뭐가 유리하다? 바로 논술 전형이 유리하다. 왜? 우리에겐 충분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에요.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은 보시니까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반영하고 있지 않고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이 되는 자 하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점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장점이 되는 점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쓸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학생부의 반영 방법에 대한 거. 특히 비교과 대상자, 그쵸? 비교 대상자의 학생부 반영에 대한 부분을 꼭 보셔야 되는데 명지대학교가 2024년도 기준으로는 내가 외국에서 GPA를 All A를 맞았다 하더라도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 이게 3등급이 꼭 3등급이라는 것보다 1등급부터 3등급의 범위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3등급이에요. 3등급을 맞으면 인서울의 대학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인서울은 기본적으로 1등급이나 2등급 범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025년도로 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올 A를 맞았었을 때의 성적이 뭐가 되냐면 환산 등급을 1등급으로 조교시켜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24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명지대학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성적에 대한 평가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는 첫 번째, 지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비교 내신 대상자들에 대한 내신의 환상 방법이 어떠한지를 꼭 확인하셔서 대학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이죠. 어학특기자 전형이 축소가 결국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예요. 그 중에서 특히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은 사실은 유일한 어학특기자 전형이죠. 이화여대를 빼고 어학특기자 전형을 생각하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아예 없고 이화여대 국민대학교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45명을 선발하다가 2024년도에 16명으로 줄고 2025학년도 올해 16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과학특기자 전형은 45명, 22명에서 폐지가 됐어요, 올해. 그리고 국제학 특기자 전형도 54에서 4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어학 특기자 전형은 그러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만 원서를 쓰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학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있지만 국내의 국제고나 국내의 외고 학생들이 공인어학 성적을 기반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다 몰리는 지점이에요. 몰리는 지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모집 인원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면접 일자는 10월 27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공인어학 성적은 토플이나 토익이나 탭스 세 개의 공인어학 성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은 면접일자가 10월 27일에 면접을 보고 1단계 배수가 8배수예요. 그리고 전체 선발 인원은 41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영어 영문학과에서 4명을 선발하고 KMU에서 35명, 일본학과에서 2명을 선발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서경대학교죠. 그만큼 이제 예전에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공인어학 성적을 취득해야 돼. 공인어학 성적을 취득해야 대학을 간다는 공식이었지만 사실상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해주는 대학이 수시 전형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서경대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 토플을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할 의미가 크지 않죠. 왜? 대학 선택폭이 좁기 때문에. 이화여대, 서경대학교, 국민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원 대학의 폭이나 또 지원 대학의 높이를 생각하면 논술 전형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6월이나 7월에 국내 대학에 입학을 왔다. 국내에 왔다. 그리고 내가 수시 원서를 쓴다. 첫 번째 생각할 거. 나의 GPA 성적이 우수하고 교과와 비교과의 활동의 다양성이 뛰어나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교과 전형을 같이 생각합시다. 두 번째, 나의 GPA 성적이 그렇게 우수한 편이 아니고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와 관련해 되어진 증빙 서류와 활동의 우수성이 뛰어난 편이 아니다. 이러면 논술 준비하세요. 그렇죠? 논술 준비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인서울 대학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원서 지원 6개를 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연세대학교나 한양대학교 같은 상위권 대학도 원서를 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서울 한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자연계열, 인문계열의 논술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계열은 7월 6일서부터 논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7월 6일서부터 논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연계는 다 수학으로 바뀌었죠. 수학과 과학 교과를 같이 통합 논술을 진행을 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 논술은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논술은 대부분 인문사회계열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7월 초부터 논술 특강을 개강을 합니다. 또한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시 컨설팅 진행하고 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대한 작성, 그 다음에 원서 접수의 대행 이런 과정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이퍼리뷰에 연락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